안녕하십니까.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물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가에 대한 내용 조금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2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실업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돌려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일단은 영상을 좀 몇 개 찍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실업까지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복습 해보도록 할게요. 90페이지의 인플레이션 영향 분석하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급격하게 올랐다.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일단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을 때 과연 1, 2, 3, 4번 중에서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선생님이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필기를 해뒀어요. 이 긴 내용들을 그냥 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 정리로 해놓은 건데 요거를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경제에서 몇 가지 외워달라고 한 건 있었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기계적으로 너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면은 자동적으로 풀 수 있는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달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제 어제 지난 수업 시간에 월급이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용돈은 5,000원 그대로였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5,000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1번에서도 매달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 대략 한 달에 200만 원 받다 칩시다. 200만 원 받았었는데 원래는 이 정도 월급이면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이제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동그라미 1번은 불리해졌을까요? 유리해졌을까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유리 혹은 이제 불리라고 써둔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사람이 아니라 불리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2번, 지난해에 건물을 사두었다. 이게 뭔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돈을 갖고 있기보다는 물건, 실물,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수입과 수출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3번, 외국에서 운동화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단 물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운동화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운동화를 사기보다는 해외의 운동화를 사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수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것이고, 반대로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물건이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별로 사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4번은 불리해지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은 이유를 써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유를 너무 풀어서 설명해가지고 쓸 친구들 쓰면 되고,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유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교과서 91페이지의 실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사실 지금 요거는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지만 현실 경제에서 지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실업률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이론적인 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생님 이따가 신문 기사를 같이 보면서 요즘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실업이라는 단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이라는 것은 대체로 무슨 뜻인지 알 텐데 이 실업이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직업이 없는,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원하는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그러겠죠. 그러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 줄 쳐볼게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실업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 뜯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일할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을 못 구한 상태,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가 실업이 아니라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일할 능력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이제 일할 의사에다가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 경제에서는 실업이라고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가 있느냐? 일할 능력이라는 것은 나이와 관련해서 내가 노동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가 뭐 이런 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갓난 애기야. 그러면 그런 아기들은 일할 능력이 없겠죠.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노동력이 너무 쇠약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일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까지를 우리가 실업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일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일할 능력은 있어.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노동력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별로 일을 하고 싶지가 않네. 일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구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은데 의사가 있어. 그랬는데도 만약에 내가 직장이 없다면은 그건 실업자인데 이 두 가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다면 그거는 실업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흔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는요. 일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직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업자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할 능력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일할 의사가 중요해요.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로 나와 있는데 일단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냥 지금 현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일할 의사가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도 실업에서 좀 제외하는 경우, 실업자로 해서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나이는 성인이 돼서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냥 가정에서 그냥 집안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의사가 없다라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업자로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세 번째,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취업하려고 했다는 것은 일할 의사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취업이 정말 너무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도 사실은 실업자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니까 포기한 건데 그럼 이런 사람들을 경제학에서는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는 일할 의사가 없구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그냥 포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업자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포함시켜주지 않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이에요. 실제로 어떤 사유로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취업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경우는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봤었을 때는 실업자이지만 경제학에서는 그 사람들을 실업자에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을 구할 때 약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실업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여기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깊은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실업자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누구는 실업자고 누구는 실업자가 아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요. 두 가지 포인트. 일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일할 의사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못 구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업 혹은 실업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실업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데 여기 먼저 살펴본 다음에 좀 진행할게요. 여기 이제 원인인데 원인 말고 이 부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의 우리나라 인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만 15살 이상이면은 노동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이게 아니면은 노동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는요. 노동 가능 인구는 즉 뭘 의미하냐면은 일할 능력을 의미해요. 일할 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좀 보면은 노동 가능 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 여기에서 경제활동 인구는요. 일할 의사가 있는 거야. 일을 할 의사가 있어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장을 구했다면은 취업자. 만약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라면은 실업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노동 가능 인구 가운데서 경제 활동이 아닌 사람들을 비경제 활동이라고 하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아까 예를 들어서 학생, 주부,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취업 포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업률을 구할 때는 요렇게만 좀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실업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실업률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한 것이다. 즉 경제 활동 인구, 여기가 경제 활동 인구겠죠?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그다음에 이게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실업률인데 이런 식으로 실업률을 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업률을 구하는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지금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를 포함시켰는데 사실 여기에 비경제활동 인구에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숫자는 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업률이라는 그 수치의 하나의 큰 맹점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더 보면요. 공식적으로 실업자는 일주일간 일을 하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게 실업자래요. 근데 지금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하기보다는 시험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이러한 이유로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어떻게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네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집계가 됩니다. 잠깐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사람 그냥 취업자로 봐요. 또 학교에서 구직 활동을 한 달만 쉬어도 내가 이제 계속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구직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 지쳐서 잠깐 쉬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실업자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잠깐 구직 활동을 쉬었는데 실업자 제외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업률이라는 지표의 한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현실 경제 이야기를 좀 현실 경제 이야기를 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의 원인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로 첫 번째 경기 침체로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이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용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 선생님 이 부분이랑 관련해서 선생님 잠깐 옛날 거 잠깐 보시면은 교과서 이제 22페이지 잠깐 보면요. 교과서 22페이지 보면 우리가 1학기 때는
노동권 하면서 이제 해고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해고. 근데 여기 그냥 이건 한번 들어만 보세요. 그냥 현실 사회 얘기하는 거니까. 결혼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우리는 부당해고라고 했었어요. 부당해고. 사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쉽게 자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이 고용을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뉴스 보면은 많이 봤었을 텐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 다니는 대학교 선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일이냐면 그 회사가 대기업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대기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회사가 사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회사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알아서 나가시라고. 뭐 나가게 되면 일정 정도 혜택을 주겠죠.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알아서 나가시라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 해고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부당 해고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알아서 나가게 되면 그냥 내가 사표를 쓰게 되는 거니까 해고는 상황 아니죠. 근데 사실 이게 말이 해고가 아니지 사실 해고라는 거죠. 압박감을 많이 주니까 이런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실업의 첫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 코로나처럼 너무 상황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자동화나 이제 산업의 구조 변화 등으로부터 관련 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뭐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계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그런 노동력들이 필요해지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두 번째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고용기가 줄어드는 경우도 실업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스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여름에는 당연히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제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겨울철에는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계절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뿐만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현재 직장 그만두는 경우, 약간 이직을 준비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직장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간단한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업의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요거 하나 풀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번 중에서 실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1번 집안에서 집안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전업주부이니까 그쵸? 일할 의사가 없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할 X가 되겠죠. 일할 의사 없으니까. 두 번째 구직 활동을 잠시 쉬고 2달 동안 여행을 갈 거야. 똑같은 상황이네요. 일을 지금 할 의사가 없어요. 구직 활동을 잠깐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X. 세 번째 일을 쉬면서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있어요. 일을 쉬면서 이력서를 내고 있다는 말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구직 활동이라는 것이죠. 구직 활동의 뜻은 직장을 구하는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모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3번이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실업에 대한 내용을 좀 했는데 사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현실 경제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제 요 내용 정도만 공부를 하면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요즘에 어떤 뉴스 기사들이 있는지를 잠깐 이 실업이랑 관련해서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를 좀 잠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 몇 개만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이제 이 내용 잠깐 볼게요. 청년층 실업, 잠재 실업자가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120만 명. 엄청나죠. 볼게요. 실업자가 32만 명, 잠재 구직자가 9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업자라고 그 체크가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축소돼서 체크가 된다. 왜냐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체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잠재 구직자 90만 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업을 포기한 사람들, 그 취직을 포기했던 사람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까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90만 명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청년들 중에는 120만 명이 지금 실업의 상태라는 거예요. 120만 명이. 그래서 지금 정말로 선생님 이 주위에 이렇게 정말로 이제 그 요즘에 청년 실업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나중에 사회 나가야 될 텐데 그때는 좀 경제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요거는 뉴스 검색을 청년 실업으로 검색을 해서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뭐 한국 청년 실업률 증가율이 뭐 OECD 회원국 중 뭐 3위, 뭐 청년 4명 중에 1명은 뭐 백수다 이런 내용도 많고 정말 청년 실업률이 엄청 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건데 사실 요거 말고도 그냥 실업도 많이 있어요. 그냥 실업.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한 상태 말고도 현재 잘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 기사도 좀 가져가 봤습니다. 이스타 항공이라고 약간 저가 항공이 있어요. 저가 항공인데 여기 지금 요 사진 보면은 요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스타 항공사의 비행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14일 직원 600명 정도를 정리하고 있다. 원래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1,600명, 1,680명이었었는데 이제는 조만간 직원의 숫자가 400명으로 줄어들 거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야? 그 아까 공부했을 때 실업의 원인 중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실업에 대한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청년들의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서도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또 자영업자 분들도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상태가 정말로 좋지 않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뉴스 기사 보고 이제 교과서 아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교과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실업의 영향을 보도록 할게요. 실업은 좋지 않겠죠, 그렇죠? 좋지 않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측면, 세 번째로는 국민 경제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냥 쭉 살펴볼게요. 간단한 내용들인데 일단 실업하게 됐어요. 직장을 잃었네요. 그럼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소득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좀 곤란해지겠죠. 그렇죠? 또한 직업 생활을 통한 자아 실현의 길을 잃고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돈을 못 벌면 생계가 곤란한 건 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주위에 다 취직을 해. 근데 내가 취직이 안 돼. 나도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취직이 자꾸 안 되네. 그러면 나도 자아 실현하고 싶고 뭔가 이 사회에서 좀 뭔가 공헌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사실 요거를 선생님이 많이 공감하는 게 선생님이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몇 차례 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뭐 곤란하다 뭐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이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을 잘 못 구하고 계속 실업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다행히 선생님이 지금 실업자는 아니어서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실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적 자원, 즉 우리나라는 이제 천연 지하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적 자원. 그래서 사람들의 인적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또 실업자가 많아지면은 많이 가난해질 테니까 빈곤이 확산되고 또 가족끼리 불화로 해체될 것이고 또 범죄가 증가해서 사회 불안이 초래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국민 경제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가게가 각 집집마다 소득이 감소하겠죠. 그럼 소비 활동이 줄어들겠네요. 돈을 많이 안 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생산 활동 아까 봤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네요. 그러면 그 이스타 항공처럼 어떤 항공 상품을 판매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투자가 위축돼서 경기가 침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처럼 실업은 국민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 및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업을 줄이고 안정된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쓸 때 정부가 도대체 어떤 노력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정부는 이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에 재정 지출을 확대합니다. 재정 지출 확대하고 또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이제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죠? 기업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또한 근로자와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확립해야 된다. 바람직한 노사 관계 이런 거 확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좀 살펴볼 건데, 나라에서 조금 돈을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좀 지출해야 된다. 이게 지금 복지 차원에서 실업자들을 위한 돈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뉴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선생님이 살펴본 뉴스 중에는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실업급여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요 내용인데 9월달에 지급된 실업급여가 1조 2조 원, 5개월 연속 1조 원씩을 지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가가 월별로 이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조씩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조씩.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냐? 지금 이렇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모습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돈 쓴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 봤던 이스탄공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돈을 쓴다라고 해서 해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행이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좀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실업급여라는 것이 이제 실업하게 되면은 일을 하다가 잠깐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 기간 새로운 일을 구하는 동안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걸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고, 교육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현재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요 내용을 재정 지출 확대하게 되면은 요 내용 약간 좀 깊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잠깐만 요를 넘어갈게요. 물가랑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선생님 이걸 쓰진 않았는데 정부의 물가 상승의 요인이에요. 물가 상승의 요인에서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 수요가 경제 전체 공급보다 많으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여기 아랫부분을 지웠는데 그냥 흘려만 들으세요. 이거는 흘려만 들으세요. 여기 보면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은 전체 수요가 증가한다. 즉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가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각 가정들마다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그런 정책이 있었죠. 각 가정마다 그 지원금, 국민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하고, 또 만약에 실업급여를 또 제공을 하고 이러면 돈을 지출하게 되면은 나라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수요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실업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물가가 좀 안정되는데, 그러면 또 동시에 실업자들의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좀 너무 깊은 내용이어서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왜 얘기하느냐, 지금 이 페이지에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용 안정, 그러니까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이거 써볼게요 한번. 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조금 줄여야 된다. 두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까지는 필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선생님이
조금 더 좀 심화된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은 실업이 이러한 영향을 준다. 국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이제 이 내용은 뭐 그냥 뉴스 내용인데 별 내용이 아니어서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 써볼게요. 이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이다. 요거는 쉽게 쓸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정답은 물가를 쓰면 되겠죠. 물가.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이것 돼서 정해진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써야 될 말은 이거예요. 화폐 가치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이제 하락하느냐. 요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얘기예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건 설명했던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락하여서 정해진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불리해진다. 왜냐면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기존의 용돈으로는 화장품도 살 수가 없고 뭘 사올 수도 없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실업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일할 능력,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기돼 있죠. 그럼 두 번째,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경제 주체의 노력을 옳게 연결을 해보자라고 되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야 됐고 돈을 적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적게 쓰자. 이런 느낌으로 필요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필요한데 물가 안정.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되겠죠. 통화량 감축.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돈을 좀 많이 뺏어야 돼. 그래 돈 사람들이 덜 쓰겠죠.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돈을 좀 덜 쓰면은 물가는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재정 지출을 축소해야 됩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겠죠.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물건 값이 상승하게 되고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물건을 산다는 얘기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건에 대한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곧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고용 안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가 고등학교 수준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물가와 실업 잠깐 설명했지만 이렇게 두 개 반대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공부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2 88페이지는 5-2 물가와 실업에 대한 단어를 맞췄어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 했고 여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뭐 외우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해할 것들이 많고 사실 여기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선생님이 그냥 현실 경제와 좀 관련해서 수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 정도 뉴스 정도 보는 수준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등교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등교해서 또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